늘 푸른 요양원의 육중한 자동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78세의 김인수 할아버지가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어섭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떠나기 직전까지 자신을 붙잡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인수의 결심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것이었죠. 그의 한 손에는 단출한 옷가지가 든 작은 여행 가방이,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하모니카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요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복도, 저편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정체 모를 음식 냄새가 뒤섞여 그의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인수는 이곳이 아내 이순영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곳이자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곳임을 무겁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 낯선 공기를 애써 외면하며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로비 데스크에서 젊은 요양보호사 박선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상냥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인 목소리로 입소 절차와 규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님, 저희 요양원은 아침 6시 기상, 8시 아침 식사입니다. 오후 9시 정각에 전체 소등하고요. 정해진 면회 시간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인수는 박선우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규칙 따위는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이미 복도 저편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가 있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선우는 인수를 4인실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 쪽 침대를 제외하고 3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인 다소 삭막하고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박씨 할아버지가 그들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다시 창밖의 회색 하늘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인수는 자신의 침대가 될 입구 쪽 자리에 묵묵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 생각도 잠시 앉을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급한 마음을 읽었는지 박선우가 조용히 그를 다시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휴게실 문을 열며 안쪽을 향해 작게 손짓했습니다. 넓은 휴게실에는 여러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미동 없이 기대어 시끄러운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가리킨 곳은 휴게실 가장 안쪽 커다란 창가였습니다. 그곳에 인수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고 지난 3년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아내 이순영이 있었습니다. 순영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아주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한때 곱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무섭게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엉킨 채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순영의 휠체어 뒤에 선 인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순영아, 여보, 나왔어.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어깨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수의 손이 닿자마자 순영이 마치 불에 댄 듯 격렬하게 몸을 떨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누구세요?
저리 가요. 만지지 마세요. 그녀는 인수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마치 무서운 침입자나 맹수를 만난 사람처럼 겁에 질려 휠체어를 뒤로 밀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순영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반가움이나 그리움은 단 1초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낯선 이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뼈아픈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박선우가 한달음에 달려와 순영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놀라지 마세요. 주사 놓는 사람 아니에요. 박선우는 순영을 다독이는 동시에 충격으로 얼어붙은 인수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인수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해요. 할머님이 요즘 흰 가운이나 흰 셔츠 입은 사람만 보면 예전에 주사 맞던 기억 때문에 의사 선생님인 줄 알고 저렇게 놀라셔서 오늘은 이만 천천히 하셔야 해요. 인수는 그제야 자신이 오늘 아내를 만난다고 신경 써서 입고 온 흰 와이셔츠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고작 이 셔츠 때문에 자신을 의사로 오인하고 공포에 질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여전히 인수를 두렵다는 듯 경계하며 박선우의 등 뒤에 숨어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약 안 먹어요. 정말이에요. 주사 안 맞을래요. 집에 보내주세요. 그 애원 섞인 말은 인수의 가슴에 그 어떤 칼보다도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휴게실의 다른 노인 환자들은 이 모든 소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하고 공허한 표정으로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TV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런 일은 이곳에서 너무나 흔한 일상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박선우는 겁에 질린 순영을 부축해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인수는 차마 그 뒷모습을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간신히 옮겨 자신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침대가 될 차가운 침대맡에 주저앉은 인수는 가방에서 낡은 하모니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염없이 매만졌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온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소리 없는 절망과 함께 무겁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아침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젯밤 뜬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운 인수는 육시 정각에 울리는 기상방송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충격이 번갈아 그를 덮쳤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어제는 그저 자신이 입었던 흰 셔츠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어두운 색의 편안한 스웨터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인수는 식판을 들고 공동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많은 노인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순영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든 채 밥그릇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심호흡을 한 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굿모닝. 아니, 아침. 맛있게 먹읍시다. 그가 어색한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영은 고개를 들어 인수를 확인하자마자 어제 보았던 그 공포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마치 불쾌한 것을 피하듯 식판을 들고 일어나 저편 구석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주변의 몇몇 노인들이 그 광경을 무심하게 힐끗 쳐다볼 뿐 아무도 그들의 어색한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차마 그녀를 따라갈 수도 그렇다고 그 자리에 태연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식판을 그대로 든 채 아무도 없는 구석 자리로 가 꾸역꾸역 차가운 밥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무엇을 씹고 있는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빛바래고 손때가 많이 묻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희망이 담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는 다시 공동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순영은 다행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소파에 앉아 의미 없는 손놀림으로 엉킨 뜨개실을 풀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하리라 다짐하며 최대한 부드러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순영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품속에서 준비한 사진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턱시도와 면사포를 입고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순영아. 당신 이때 참 고왔지. 기억나?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너무 떨어서 부케를 놓칠 뻔했잖아. 인수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뜨개질을 멈추고 사진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흥도 추억의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의 낡은 기록을 보는 듯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이 낯선 남자가 왜 자꾸 자신에게 사적인 물건을 보여주며 아는 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로 살짝 물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인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사진만 보면 아내가 모든 것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순영의 어깨를 살짝 잡고 그녀의 얼굴 앞으로 사진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좀 봐. 여기 이 사람이 나고 이 예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우리.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영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불안하게 떨리더니 과호흡 증세처럼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싫어요. 이거 누구예요? 몰라요. 나 아니야. 순영은 낯선 남자가 강요하는 이 기억의 증거 앞에서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치며 인수의 손목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이거 치워요. 저리 가란 말이야. 인수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진 흑백 사진은 바닥을 몇 바퀴 뒹굴다가 휴게실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이 소란을 듣고 휴게실을 순회하던 선배 간호사 김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순영의 상태를 살피고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안정시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방에 가서 좀 쉴까요? 순영은 겁에 질린 아이처럼 울먹이며 김 간호사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김 간호사는 순영을 부축해 병실로 데려가며 인수를 향해 차갑고 엄격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환자에게 과거의 물건을 억지로 보여주는 건 때로 독이 됩니다. 기억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해 주십시오. 그녀의 질책은 비수처럼 인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그의 행동이 아내에게는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박선우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바닥 구석에 떨어진 낡은 결혼 사진을 조용히 주워 인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쩔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인수는 구겨진 사진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터덜터덜 병실로 돌아오자 룸메이트 박 씨가 창밖을 바라보던 고개를 돌리며 그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옛날 사진 쪼가리 들이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여기선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만. 인수는 그의 냉소적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 주저앉아 구겨지고 바닥에 먼지가 묻은 결혼 사진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순영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병이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성벽과도 같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사진마저 실패로 돌아간 며칠이 흘렀습니다. 인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수처럼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아내 순영의 텅 비고 공허한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수십 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졌다면 그 기억을 만들었던 사물이라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몰래 연락을 했습니다. 집 베란다에서 순영이 거의 평생을 자식처럼 돌보고 아끼던 하얀 난초 화분을 요양원으로 가져와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은 면회 시간을 틈타 약속한 난초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제법 크고 무거웠지만 다행히 순백의 꽃망울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탐스럽게 맺혀 있었습니다. 인수는 박선우와 다른 간호사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로 화분을 감싼 채 마치 귀중한 보물을 옮기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병실로 그것을 들여왔습니다. 운이 좋게도 순영은 마침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인수는 서둘러 순영의 침대 옆 낡은 협탁 위에 난초 화분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이 난초의 익숙한 향기가 아내의 닫힌 기억의 문을 열어줄 마지막 열쇠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이 끝난 순영이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멍한 표정으로 침대를 향하다가 자신의 협탁 위에 놓인 낯선 물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토록 아름답던 난초는 결코 반가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불길한 증거이자 정체 모를 위협이었습니다. 최근 순영은 누군가가 자신의 물건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의심이 지금 눈앞에 놓인 저 낯선 화분을 통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순영의 편안했던 호흡이 눈에 띄게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인수는 아내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즉각 감지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영아, 왜 그래? 이거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난초잖아. 기억 안 나?
당신이 매일 물 주고. 하지만 인수의 다정한 목소리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낯선 물건이 서로 공모하여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망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순영은 핏발이 선 눈으로 인수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온 병실이 떠나갈 듯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이게 왜 여기 있어?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당장 치워. 그녀는 마치 짐승과도 같은 괴성을 지르며 협탁 위에 있던 난초 화분을 두 팔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와장창 정적을 깨뜨리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순영이 아끼던 도자기 화분은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얀 꽃잎과 푸른 잎사귀가 축축한 흙더미와 뒤엉켜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이 끔찍한 소동에 침대에 누워있던 룸메이트 박 씨가 기겁하며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박선우와 몇몇 환자들이 놀라 병실 입구로 황급히 몰려들었습니다. 순영은 병실 구석에 웅크린 채 바닥에 흩어진 깨진 파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다들 내 물건 훔쳐가려고 해. 저 남자가 도둑이야. 저 사람 좀 내보내줘. 그녀는 인수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숨이 넘어갈 듯 격렬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인수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광경에 마치 온몸의 피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장 소중했던 추억의 물건이 이제 아내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공포를 유발한 도둑이자 침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박선우와 다른 의료진들이 긴급히 병실 안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순영의 발작은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녀의 팔에 안정제를 주사해야 했습니다. 강력한 약기운이 돌자 순영은 서서히 저항을 멈추고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선우는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깨진 화분, 조각과 흙더미를 치우며 차마 인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원장님이 사무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요양원 원장의 사무실은 병실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원장은 책상 위의 서류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인수 어르신. 어르신의 그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곳은 정해진 규칙이 있는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저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소란은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순영 환자분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 그 어떤 개인적인 물품 반입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부디 명심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섣부른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인수는 차마 순영이 잠들어 있을 병실로 돌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 아무도 없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아내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요양원까지 왔는데 이제 그는 오히려 아내의 병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도 추억의 난초도 그 어떤 것도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에 닿지 못했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두 손으로 자신의 거칠어진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에서 78세 노인의 지친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위태롭게 그리고 한없이 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난초 화분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멀뚱히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병실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차가운 벽뿐이었죠. 난초 화분이 깨지며 울려 퍼졌던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자신을 도둑이라 부르던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마지막 경고는 그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아내에게 그 어떤 추억의 물건도 심지어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그저 아내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옆 침대의 룸메이트 박 씨가 깊은 잠에 빠졌는지 거친 콧소리 소리가 병실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수는 더 이상 이 답답한 병실 안에서 단 1분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겉옷을 걸치고 망설임 끝에 침대 밑에 두었던 낡은 하모니카 케이스를 집어들어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나지 않게 병실 문을 열고 캄캄한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 비상등 불빛만이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건물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쇠난간을 붙잡고 한층 계단을 오르자 굳어있던 무릎이 시큰하게 아파왔습니다. 철컥. 무거운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은 낮과는 또 다른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저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인수는 정원 구석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낡은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감각이 무뎌져 잘 열리지도 않는 케이스를 간신히 열자 은빛 하모니카가 차가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하모니카는 그가 젊은 시절 수녀과 연애할 때 그녀의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푼돈을 꼬박 모아 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꽁꽁 얼어붙은 하모니카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들으라고 연주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 처절한 슬픔과 무너진 희망을 어딘가에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음은 갈라지고 삑사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떨리는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순영이 젊은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그렇게나 좋아하며 따라 불렀던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애절하지만 서툰 멜로디가 차갑고 스산한 옥상 정원에 위태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3층 병동에서는 야간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박선우가 조용한 복도를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며
나이트 스테이션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마치 바람소리 같기도 한 멜로디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박선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환청인가 싶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 열린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위층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환자 중 한 명이 잠에서 깨어 라디오를 켠 것은 아닌지 혹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4인실 병실 안 순영은 약기운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그녀를 놔주지 않았죠.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 위에서 괴로운 듯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희미한 하모니카 멜로디가 닫힌 병실 문틈을 비집고 그녀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순영의 머릿속에 기억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하고 애틋한 선율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순간의 감각처럼 말입니다. 순영은 뒤척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이 없었지만 몸은 분명히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때마침 계단 쪽으로 향하던 박선우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영의 뒷모습을 발견하고는 기겁했습니다. 할머니, 이순영 할머니, 지금 나오시면 어떡해요? 야간에 환자가 병실을 이탈하는 것은 요양원에서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박선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붙잡아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순영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박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순영이 그저 정처 없이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즉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선우의 훈련된 이성은 당장 그녀를 제지하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기묘한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순영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옥상 문 입구에 다다른 순영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인수의 쓸쓸한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인수는 멜로디의 마지막 소절을 길게 불고는 하모니카를 입에서 떼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잠들어 있어야 할 아내 순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인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내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발작을 일으킬까봐 두려워 하모니카를 쥔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의 눈에는 공포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알아보는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인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아주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소리, 계속 해봐요. 순영은 인수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은빛 하모니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박선우 요양보호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분을 병실로 모셔야 했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옥상 정원의 스산한 바람이 인수의 헝클어진 백발을 흩날렸습니다. 그는 아내 순영의 그 한마디 계속 해봐요 라는 그 중얼거림에 온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것이 환청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죠.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하모니카와 그 하모니카를 멍하니 바라보는 아내의 텅 빈 눈동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소리를 냈을 때 아내가 또다시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는 아내의 눈에서 지난 며칠간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경계심이나 공포가 사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신이 주신 단 한 번의 자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두 손으로 하모니카를 다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손이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은빛 하모니카가 달빛에 반사되어 자잘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남은 생의 마지막 숨을 불어넣듯 다시 한번 고향의 봄 멜로디를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후, 첫 음이 옥상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순영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파고드는 그 서글픈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사나운 경계견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서서히 짖음을 멈추듯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인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로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마음으로 한 음을 이어갔습니다. 음악이 계속되자 순영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수가 앉은 벤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녀는 인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리가 울려나오는 그의 손과 입 주변만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며 연주를 멈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순영은 자신의 차가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모니카를 쥔 채 떨고 있는 인수의 거칠고 주름진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볍고 조심스러운 마치 깃털이 내려앉는 듯한 접촉이었습니다. 흡! 인수의 연주가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신 채 굳어버렸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아니, 요양원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아내의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자신을 의사라 부르며 피하고 도둑이라 소리치며 밀쳐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모든 경계를 풀고 자신의 손등 위에 다정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인수는 하모니카를 쥔 손을 차마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아내의 손등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한 감사가 뒤엉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은 그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 아내의 손등 위로
그리고 하모니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영은 갑자기 연주가 멈추고 눈앞에 남자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던 슬픈 연주자가 지금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다는 것만을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순영은 반사적으로 다른 쪽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수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서툰 손길로 닦아주려 했습니다. 울지 마요. 왜 울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지고 불분명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로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는 아내의 그 손길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 깊이 오열했습니다. 순영은 인수의 눈물을 닦아주다 말고 다시 시선을 돌려 바닥에 떨어진 인수의 눈물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연주되던 멜로디를 기억해내려는 듯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었지만 멜로디는 그녀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본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사를 기억해내지 못하자 그저 하며 멜로디를 흥얼거리려 애썼습니다. 인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남편으로 기억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영혼이 두 사람이 함께 공유했던 이 음악을 기억하고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과분했습니다. 인수는 눈물로 젖은 손으로 자신의 손등을 덮고 있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 따뜻해. 순영은 그 따뜻한 온기에 마침내 모든 긴장을 풀고 인수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박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음 카메라로 달빛 아래 서로에게 기댄 채 기억이 아닌 본능으로 교감하고 있는 두 노부부의 모습을 조용히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규칙과 매뉴얼을 중시하는 원장과 김 간호사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선우는 밤새 녹화한 이 짧은 영상을 들고 곧장 원장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상을 본 원장과 호출되어 함께 영상을 보게 된 김 간호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는 어제까지만 해도 인수에게 폭력이라며 엄격하게 주의를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박선우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김 선생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순영 할머님은 저 하모니카 소리에 반응하셨어요. 이건 어쩌면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모니터 속에서 평온하게 기대어 있는 순영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어르신의 하모니카 연주를 공식적인 음악 치료의 일환으로 잠정 허용하도록 하죠. 대신 박 선생이 모든 책임을 지고 두 분을 밀착 관찰하도록 하세요.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박선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비록 치료라는 의학적 이름이 붙었지만 두 분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옥상의 밤이 지나고 늘 푸른 요양원에는 작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의 하모니카 연주는 원장의 특별허가 아래
매일 오후 3시면 공동 휴게실에서 어김없이 열리는 공식적인 일과가 되었습니다. 인수는 이 시간을 위해 아침부터 정성껏 하모니카를 닦고 아내가 좋아했던 옛 노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연주는 결코 세련되거나 훌륭한 기교를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종종 갈라지는 멜로디 속에는 아내를 향한 평생의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아내 이순영 할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인수를 남편으로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는 여전히 낯선 남자였지만 이제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모니카를 불어주는 사람이었죠. 순영은 오후 3시가 가까워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휠체어를 몰아 휴게실 창가 늘 정해진 그 자리에 와서 인수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나타나 하모니카를 입에 물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인수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아이처럼 가만히 붙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극심한 불안 증세와 잦은 발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선우는 매일 순영의 차트를 기록하며 안정제 투여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박선우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인수에게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할머님 표정 보셨어요? 약보다 할아버님 음악이 100배는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인수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뭐려. 박 선생님이 애써주신 덕분이지. 우리 순영이가 저렇게 편안해하는 것만 봐도 난 더 바랄 게 없어. 이 긍정적인 변화는 순영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수의 하모니카 소리는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던 휴게실의 다른 노인, 환자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 대신 애틋한 멜로디가 흐르는 오후 3시가 되자 다들 말없이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을 감고 옛 생각을 하는 듯했고 어떤 노인은 희미하게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냉소적이던 인수의 룸메이트 박 씨조차 이제는 연주 시간이 되면 일부러 휴게실로 나와 그 양반. 저 재주는 쓸만하구먼 하고 퉁명스럽게 칭찬을 건넬 정도였습니다. 인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주를 통해 아내가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시간이라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일상에 너무나도 깊이 몰두한 나머지 인수는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완전히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과 매일의 연주에 자신의 남은 기력과 영혼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휴식 시간을 건너뛰기 일쑤였고 식사도 거르거나 급하게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인수는 하모니카를 불다가 갑자기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연주를 마치고 일어설 때 눈앞이 아찔하게 하얘지는 심한 어지러움을 겪기도 했죠. 그는 그 모든 것을 그저 나이 탓이려니 혹은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창백해진 안색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박선우였습니다. 할아버님, 오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혈압도 조금 높으신 것 같고요. 제가 협력병원에 진료 예약 잡아드릴까요? 꼭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하지만 인수는 손을 내저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권유를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나 봐. 우리 순영이만 저렇게 좋아지는데 난 다 나은 것 같아. 약 먹을 시간 됐네. 어서 가봐요. 그는 웃으며 박선우를 돌려 세웠지만 등 뒤로 몰래 주머니에서 진통제 한 알을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3시의 휴게실은 인수의 하모니카 소리로 평화롭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영은 인수의 휠체어 손잡이를 붙잡은 채 행복한 미소로 졸고 있었죠. 마지막 곡인 섬지박이의 연주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메이트 박 씨가 뜻밖에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구슬프구먼. 그렇게 끝내지 말고 저번에 불었던 그 신나는 거 그거 한 곡 더 해보쇼. 인수는 박 씨의 앙코르 요청에 기분이 좋아져 활짝 웃었습니다. 그는 순영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다시 하모니카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가 경쾌한 트로트 곡조를 불기 시작한 지 채 1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그 콕콕 찌르는 통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압박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헉! 숨이 막혔습니다. 하모니카에서 나오던 경쾌한 멜로디가 갑자기 B-이 가는 날카롭고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뒤틀렸습니다. 인수는 연주를 멈추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순영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놀랄까봐 괜찮은 척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입은 경련하듯 떨릴 뿐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버티려 했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습니다. 쿵! 인수는 휠체어에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은빛 하모니카가 쨍그랑 하는 요란하고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평화롭던 휴게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놀란 비명과 사태를 파악한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켰습니다. 박선우가 가장 먼저 그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님, 김인수 할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하지만 인수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순영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 하나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던 하모니카 아저씨가 쓰러졌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음악이 멈췄다는 사실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뇌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공백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순영의 편안했던 얼굴이 다시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 그녀는 인수가 실려나가는 구급 침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하모니카 불어줘요. 가지마. 인수는 긴급히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순영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휴게실을 가득 메웠고 바닥에는 주인 잃은 하모니카만이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나간 늘 푸른 요양원의 공동 휴게실은 마치 성대한 축제가 끝나버린 폐허처럼 황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따뜻하고 정겹게 울려 퍼지던 하모니카,
멜로디는 그가 쓰러짐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토록 평화롭던 오후 3시의 마법은 인수의 부재와 함께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요양원에는 다시 예전처럼 TV의 시끄러운 소음과 환자들의 의미 없는 기침 소리, 그리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이 짙게 남았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공백과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단연 아내 이순영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인수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 휴게실 창가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녀는 텅 빈 휠체어와 바닥에 남은 희미한 자국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만이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모니카, 아저씨, 어디 갔어? 소리, 왜 안 나? 순영은 자신의 남편이 위중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자신을 유일하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소리와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진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둥이 뽑혀나간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순영 할머니는 식사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박선우 요양보호사는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키고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옥상에서 기적처럼 찍어두었던 인수가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순영이 그에게 평화롭게 기대던 바로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박선우는 희망을 걸고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순영에게 다가가 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님이 연주하고 계시잖아요. 소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소리, 여기 있어요. 그렇죠? 휴대폰의 작은 스피커에서 고향의 봄 멜로디가 애틋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영의 반응은 박선우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습니다. 순영은 영상 속의 멜로디를 잠시 듣는가 싶더니 이내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따뜻한 울림과 공기가 없는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거칠게 밀쳐내며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가짜야. 소리 내놔. 내 소리 돌려줘. 그녀는 실제 소리가 아닌 녹음된 소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영의 상태는 인수를 만나기 이전보다, 아니, 그가 요양원에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휴게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도를 초조하게 배회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요양원 출입문과 비상구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손톱으로 긁으며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하모니카 아저씨가 저 문 밖으로 사라졌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위태롭고 처절한 모습은 요양원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고 침울하게 짓눌렀습니다. 인수의 빈 침대는 그가 남긴 공백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룸메이트 박 씨는 며칠째 텅 빈 그 침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가는 김 간호사를 붙잡고 평소에 그 냉소적인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간호사, 그 하모니카 불던 양반 말이야. 괜찮은 건가? 영 소식이 없네. 쯧쯧. 김 간호사도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선우는 매일 아침 인수가 입원한 외부 병원 중환자실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절망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위중한 상태라 면회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확한 상태를 알 길이 없으니 순영 할머니에게 희망적인 말을 건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던 박선우가 휴게실 구석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던 은빛 하모니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인수가 쓰러지며 떨어뜨렸던 바로 그 하모니카였습니다. 먼지가 묻은 그것을 닦아드는 순간 박선우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순영은 복도에서 배회를 멈추고 자신의 병실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 주었는지 모를 그날 깨졌던 난초 화분의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손바닥을 긋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기겁하며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위험한 사기 조각을 조심스럽게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빈손에 인수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그 하모니카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순영은 자신의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입에 가져다 대보려 했지만 아무리 숨을 불어넣어도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순영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해지자 결국 김 간호사와 의료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해까지 시도하시잖아요. 다시 안정제 투여량을 최대로 늘려야겠습니다. 저러다 정말 큰 사고라도 나겠어요. 김 간호사가 날카로운 주사기를 들고 순영의 병실로 다가왔습니다. 순영은 낯선 주사기를 보고 예전처럼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저리 가. 주사 안 맞아. 가란 말이야. 바로 그 순간 박선우가 김 간호사의 팔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박선우는 순영의 손에 들린 하모니카를 빼앗아 이번에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영은 주사기에 대한 공포도 잊은 채 자신의 유일한 것을 빼앗긴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거야. 가져가지 마. 그거 내 거란 말이야. 박선우는 하모니카를 다시 순영의 손에 꼭 쥐어주며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저씨 돌아오실 때까지 할머니가 꼭 가지고 계셔야 해요. 아무도 못 만지게. 대신 이 주사 맞으셔야 해요. 그래야 아저씨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순영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모니카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모든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하모니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쇠붙이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발작적이고 날카로운 울부짖음과는 다른 아주 깊고 서러운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발작을 일으키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끌어안은 채 소리 죽여 울 뿐이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조용히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선우는 그런 순영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음악이 멈춘 요양원에서 모두가 인수의 생사모를 아니를 기원하는 고통스럽고 더딘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인수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꼭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시간은 멈춰버린 음악처럼 무겁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충격 이후 이순영 할머니는 박선우,
요양보호사의 손에 쥐어진 남편의 하모니카를 마치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자 생명줄처럼 품에 안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도를 배회하며 울부짖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루 종일 휴게실, 창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만을 하염없이 매만질 뿐이었죠. 그녀의 세상은 그토록 사랑했던 소리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함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박선우와 동료 간호사들, 심지어 룸메이트 박 씨조차 그런 순영의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보며 매일 인수가 입원한 병원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모두의 신경이 무뎌질 무렵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복도 저편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나이트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선우가 고개를 들자 요양원 입구에서 인수의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탄 채 헬쑥한 모습의 김인수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인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복 차림 위에 두꺼운 담요를 무릎까지 덮고 있었고 링거를 맞았던 손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때 아내를 위해 그토록 우렁차게 하모니카를 불던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생기를 빨아들인 듯 종이장처럼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모니카는커녕 스스로 휠체어를 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선우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채 의자에서 뛰쳐나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님, 세상에, 괜찮으신 거예요? 퇴원하신 거예요? 인수는 그녀의 반가운 목소리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쁘고 얕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박선우의 안부 인사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오직 한 곳만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편 휴게실 구석,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내, 이순영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수는 아들을 향해 그리고 박선우를 향해 희미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은 아내에게로, 제발 나를 아내에게로 데려다 달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조용히 휠체어를 밀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병실에서 나오던 룸메이트 박 씨도 이 광경을 발견하고는 복도 문가에 우뚝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영은 낯선 휠체어에 접근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듯 몸을 살짝 웅크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품 안의 하모니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인수의 휠체어가 순영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척해진 남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모니카만을 붙잡고 있는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수는 떨리는 손을 자신의 남은 힘을 다해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아내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바로 그 은빛 하모니카를 향했습니다. 그의 거칠고 차가운 손가락 끝이 순영의 손등을 스치며 하모니카의 차가운 금속 부분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영의 굳어있던 몸이 마치 약한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텅 비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눈앞에 낯선 환자복 차림의 노인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 김인수라는 이름도 결혼이라는 기억도 그 어떤 추억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손등을 만지고 자신의 하모니카를 어루만지는 이 손길의 주인. 이 손길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며칠 밤낮을 찾아 헤매던 그 소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녀의 몸이, 그녀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인수는 하모니카를 만지던 손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 아내의 다른 쪽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그것은 앙상하고 차가웠지만 분명 살아있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인수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순영아, 나야. 나 왔어.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옆에 서 있던 박선우조차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순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오직 하모니카만을 붙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천천히 펴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난초도, 그 어떤 추억의 증거도 그들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만이 그 희미하게 맞닿은 살갗을 통해 아주 느리고도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순영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어린아이처럼 인수의 휠체어에 기대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인수는 남은 팔로 그런 아내의 앙상한 어깨를 힘겹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노부부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그 어떤 소리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깊고 완전한 교감이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입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선우와 인수의 아들, 그리고 룸메이트 박 씨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창밖으로 따뜻하게 물들어오는 저녁 노을과 함께 기억을 넘어선 사랑으로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두 영혼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